한국을 제재하라.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6천만 배럴이 한국으로 직행하자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제재 옵션을 올리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마디면 무릎 꿇을 거라고요. 하지만 분석이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개 시나리오 전부에서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 벌어진 48시간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서쪽 별관 3층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CNN 속보를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이 대한민국과 6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직거래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6천만 배럴.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25년간 워싱턴에서 동맹국 관리를 해온 사람에게 이 숫자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폭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천만 배럴은 단순히 석유를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대러시아 제재 체제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 국가안보회의, 흔히 NSC라고 부르는 조직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국무부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저 역시 국무부, 한반도 데스크에서 경력을 시작해 25년째 워싱턴의 외교안보 라인에 몸담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관리 가능한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따라오는 나라, 거친 말로 표현하면 워싱턴이 호루라기를 불면 정렬하는 나라. 그게 제가 25년간 경험한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이 러시아와 6천만 배럴을 거래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레리 콜드웰,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레리 콜드웰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입이자 주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가 직접 전화를 건다는 것은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레넌, 지금 뉴스 봤겠지. 콜드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어요.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48시간이야, 브레넌. 48시간 안에 한국에 대한 제재 옵션을 전부 올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부라고 하시면 어느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수준이야. 금융 제재, 무역 제한, 기술 수출 통제, 외교적 격화. 전부 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동맹국들도 줄줄이 이탈할 거 아냐. 싹을 잘라야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25년간 관리해온 동맹국을 응징하는 계획을 이틀 안에 만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이 한마디 했더니 한국이 뭘 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달 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으르면 끝이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옷을 갈아입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워싱턴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서쪽 별관의 3층 불빛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쪽에서 전화기 여러 대가 동시에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보니 직원들이 종이 뭉치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이 정도면 대통령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한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댄 나라야. 방위비도 내고 무기도 사고 반도체도 우리 설계에 맞춰 만들지. 아무리 러시아와 거래했어도 미국이 진심으로 압박하면 72시간이면 원점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오전 7시
NSC 지하 대회의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캐서린 로즈가 왔고, 재무부에서는 해외자산통제국 제재총괄국장 하워드 맥브라이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에서는 기술정보국장 제임스 파커 소장이 참석했고, CIA 동북아 분석과장, 에너지부 국제협력차관, 상무부 수출통제국장까지 워싱턴에 내로라 하는 안보경제 라인이 총집결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한마디로 살벌했습니다. 커피향과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죠. 모두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자신감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6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직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48시간 안에 제재 옵션을 전부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별로 가용한 제재 수단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은 맥브라이드였습니다. 하워드 맥브라이드. 이 사람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 벌어진 어깨에 항상 값비싼 양복을 입고 다니는 전형적인 워싱턴 관료였죠. 하지만 그를 진짜 위험한 인물로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니라 이력이었습니다. 이란 제재, 베네수엘라 제재, 북한 제재. 미국이 지난 15년간 벌인 거의 모든 경제 전쟁에서 칼을 갈았던 사람이 바로 맥브라이드였어요. 그는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 결제망을 무기처럼 휘두르는데 능숙했고,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72시간 안에 마비시키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스위프트 퇴출 경고만 날리면 3일 안에 무릎 꿇어요. 이란에 통했고 러시아에도 통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투였죠. 회의실에 있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무부의 캐서린 로즈가 이어받았습니다. 외교 채널로도 동시에 압박해야 합니다. 주한대사를 소환하고 고위급 방한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서울이 얼마나 빨리 뒤집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미국 고위급 방문 취소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스피커폰에서 레리 콜드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전화로 참여하고 있었죠. 다들 잘 들어. 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한국이 이 선을 넘으면 다른 동맹국 10개가 줄줄이 넘어. 일본이 넘고 독일이 넘고 인도가 넘어. 그러면 우리가 10년 공들인 대러시아 제재망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싹을 잘라야 해. 본보기를 보여줘. 콜드웰의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미국이 6만 명의 군인을 보내 지켜주는 나라, 연간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감수해주는 나라, 한마디로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사는 나라였습니다. 고분고분한 꼬마 동맹. 콜드웰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었죠. 아, 그리고 브레넌. 콜드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동아시아 담당이니까 확실히 해둬. 한국이 72시간 안에 러시아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제재를 집행할 거야.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12명 전원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정도야 며칠이면 돌아온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한국이 버틸 수 있겠어?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경제 분석 자료였죠. 원유 수입 의존도 93%,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73%, 달러 결제 비중 87%.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들을 짚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달러와 에너지 두 개의 목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이든 하나만 조이면 숨이 막혀요. 둘 다 조이면 일주일도 못 갑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지금 고백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덤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 맨 구석, 펜타곤에서 온 제임스 파커 소장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내 팔짱을 끼고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제재 옵션 초안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12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작업에 들어갔죠. A팀은 금융 제재, 맥브라이드가 이끄는 E팀은 스위프트 경고, 달러 결제 제한, 한국국채은행 거래, 동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B팀은 외교 압박, 캐서린 로즈가 주도했고 대사 소환부터 유엔에서의 공동 성명 차단까지 외교적 고립 방안을 정리했어요. C팀은 기술 및 군사 제재, 상무부 수출통제국장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군사 기술 공유 중단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저는 전체를 총괄하면서 각 팀의 보고를 취합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다른 나라에 적용했던 제재 템플릿을 한국 버전으로 수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에 했던 거, 베네수엘라에 했던 거, 매뉴얼이 이미 다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C팀, 그러니까 기술 제재 파트를 검토하는데 제임스 파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잠깐. 반도체 항목 검토했어?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EUV 관련 기술 공유 중단. 이미 중국한테 한 것과 같은 프레임이야. 파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장비 말고 한국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반도체 말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반도체라니. 물론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 소비재 시장 이야기 아닌가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 말이에요. 대체재야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에 TSMC가 있잖아.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나? 파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숨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브레넌, AI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와 다릅니다. 펜타곤의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전장 인공지능, 무인 공격 드론의 자율 판단 모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실시간 위협 분석 프로세서, 이것들에 들어가는 AI 연산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SK가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삼성까지 합치면 점유율이 80%를 넘어요. TSMC는 반도체를 깎는 건 잘하지만 AI의 심장인 이 메모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텔은 시작도 못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것은 파커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라는 표정이었거든요. 맥브라이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커 소장, 반도체 하나 때문에 동맹국 제재를 못하겠다. 그건 좀 과장 아닌가. 메모리는 메모리고 제재는 제재야. 둘을 섞지 마. 파커가 맥브라이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브라이드 국장,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펜타곤 첨단 무기 체계의 68%가 한국산 AI 반도체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68%예요. 이 공급이 끊기면 90일 안에 F-35 생산 라인이 멈추고 120일 안에 무인 드론 편대의 40%가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저는 파커가 내뱉은 숫자를 메모하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68%, 91, 40%.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을 제재하는 순간 우리 군대가 무장해제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파커가 펜타곤 예산을 지키려고 과장하는 거야. 군인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이대면서 예산을 뜯어가려 하잖아.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맥브라이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파커 소장, 걱정 마.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적대하겠다는 게 아니야.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지. 한국이 워낙 말 잘 듣는 나라니까 제재 시그널만 보내면 일주일 안에 러시아 계약 파기할 거야. 그동안 반도체 공급이 끊길 리가 없잖아. 캐서린 로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합리적인 나라예요. 러시아 석유 6천만 배럴보다 미국과의 동맹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서울도 알 거예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웃으며 파커를 향해 말했죠. 소장,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을 제재한다는 게 전쟁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꼬마한테 회초리 한 대 드는 거지. 꼬마한테 회초리. 저는 그 표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 그거야. 그게 딱 맞는 표현이야. 하지만 파커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브레넌, 제재안 최종 검토 전에 내가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 한국 제재가 우리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최종안을 올리지 마.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뭐 좋아. 돌려봐. 하지만 48시간 안에 보고서가 올라가야 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어. 파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브레넌, 하나만 약속해. 그 결과를 보고 나서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파커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그리 심각하게 구는 거지. 한국이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고작 나만 하나 때문에 위합 중국의 군사력을 걱정한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가 제 옆에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파커, 저 양반, 군인이라 겁이 많아. 한국 반도체 타령은 매번 하는 레퍼토리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일이나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오전까지 초안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에 최종 검토하면 48시간 안에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저는 자신 있게 일정표를 짰습니다. 제재 옵션 6가지를 정리하고 각 옵션별 예상 효과와 한국의 예상 반응을 분석하는 깔끔한 보고서. 48시간은 오히려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파커가 남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8%, 91, 40%. 아니야. 과장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답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빛들이 그날따라 조금 흔들려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파커가 가지고 올 시뮬레이션 결과가 저와 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게 될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제재한 초안을 펼쳤는데 책상 위에 펜타곤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파커 소장이 밤새 보낸 자료였어요.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차피 군인들의 과장된 위기 보고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자료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제재 시 위합 중국 군사력 영향평가. 급비. 그 아래 펜타곤 기술정보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러다가 점점 느리게, 마지막에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AI 반도체 공급망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F-35 라이트닝 전투기의 전자전 모듈,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자율 판단 프로세서, 이지스 구축함의 탄도 미사일 추적 시스템, 그리고 펜타곤 지하에서 돌아가는 전장 시뮬레이션 AI 서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특수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HBM. 솔직히 저는 이 용어를 그날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어요.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단위로 수직 적층해서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두 곳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둘 다 한국 기업이었어요. 파커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 첨단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AI 연산용 HBM의 68%가 한국산이며 고성능 등급에 한정하면 이 비율은 83%까지 상승한다.
대체 공급원은 현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68%, 83%. 저는 이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따져봐야 했죠. 미국 기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인텔이 있잖아. 마이크론도 있고.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텔의 HBM 개발 현황, 진행 없음. 양산 가능 시점 미정. 마이크론의 HBM 양산 현황, 저용량 제품의 한정. 고성능 등급 생산 능력 미보유. 예상 기술 격차, 최소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그 기간 동안 미군의 첨단 무기는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카페인 때문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오전 9시, 전체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제가 파커의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자 맥브라이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잠깐. 과장하지 마. 반도체는 반도체고 제재는 제재야. 우리가 한국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금융 쪽에서만 압박하면 반도체 공급은 유지되면서 한국이 러시아 거래를 철회하도록 만들 수 있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브라이드 국장,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 제재를 가하는 순간 한국은 반도체 공급을 레버리지로 쓸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칼을 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빼는 순간 그들도 칼집에서 손을 뺍니다. 캐서린 로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미국한테 반도체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는 건가요? 동맹국이? 파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겠죠. 제재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공급망 운영이 어렵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요. 형식은 유감이지만 실질은 차단이에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파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그런 식이지.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급소를 쥐는 방식. 25년간 한국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그 독특한 전략적 유연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좋아.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반도체 하나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 다른 옵션을 찾으면 되지. 맥브라이드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미합 중국이야. 한국 따위한테 끌려다닐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속으로 맥브라이드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미국이야. 반도체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꼬리를 내릴 수는 없지.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파커가 준비한 두 번째 폭탄이 곧 터질 거였거든요. 오전 11시, CIA 동부가 분석과장이 긴급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동 상황 업데이트라는 제목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후 중동 각국의 군사 동향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 브리핑이 한국 제재 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스크린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야간 촬영 사진이었어요. 이틀 전 UAE 공군 대형 수송기가 한국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탑재 화물은 한국산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2 40발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각국 방공 시스템 요격선과 비교표가 떴어요.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점, 요격률 78%,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요격률 84%, 한국산 천궁2, 요격률 97%, 97%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산 미사일이 미국산보다 19% 포인트나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검증된 수치야. 한국이 자기네 무기 자랑하려고 부풀린 거 아니고? CIA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UAE 합동방공사령부가 자체 집계한 실전 데이터이고 우리 현장 무관이 교차 확인했습니다. 97%가 맞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패트리어트는 미국 방산의 자존심입니다. 한 발에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만든 120만 달러짜리 미사일한테 요격률에서 밀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중동 6개국의 방공 미사일 추가 도입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추가 120발 도입 협상 중. 아랍에미리트, 천궁2 3개 포대 추가 배치 완료. 카타르,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 착수. 이라크, 한국 방산 기술 이전 협의 진행 중. 저는 리스트를 읽으면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어요.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로 자기네 하늘을 방어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캐서린 로즈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잠깐, 이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 제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데요? 파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은 이 중동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가 동맹국에 무기를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파커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UAE의 하늘을 막고 있는 천궁2 포대가 멈춥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120발이 인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란 미사일을 막습니까? 패트리어트. 78%짜리로? 맥브라이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파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한국을 제재한다. 그러면 한국산 방공 미사일이 중동에 가지 못한다. 중동 동맹국들의 방공에 구멍이 뚫린다. 이란 미사일이 뚫고 들어온다. 우리 동맹국이 피해를 입는다. 결국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 동맹국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이 반도체였고 두 번째가 방공 미사일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군사 생태계 안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반도체도 그렇고 중동 미사일도 그렇고. 인정할 건 인정하지. 한국이 생각보다 중요한 나라인 건 맞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야. 다른 카드가 있을 거야. 에너지. 에너지 쪽으로 가보자.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 거기를 조이면 돼. 맥브라이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맞아. 에너지.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 거기를 치면 되지. 하지만 에너지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후 1시.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브리핑에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비중이 73%나 되고요. 이건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에너지부 차관이 분석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취약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긴급 원유 확보 타임라인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직후 한국 정부가 뭘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봉쇄 선언 18시간 후 한국 에너지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과 직통 전화. 봉쇄 선언 36시간 후 UAE와 2천만 배럴 긴급 공급 계약 체결. 봉쇄 선언 72시간 후 러시아 에너지부와 비공개 채널 접촉. 봉쇄 선언 96시간 후 러시아와 6천만 배럴 장기 공급 계약 전격 체결. 96시간입니다. 나흘 만에 총 8천만 배럴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나흘 만에 전 세계 에너지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한국이 이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결제 우회 경로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러시아와의 6천만 배럴 거래의 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화와 루블 직거래, 방산물자 대금 상계, 제3국 중개 결제 등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우회하는 복합적인 결제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에너지 대금의 일부는 한국이 중동에 수출한 방공 미사일 대금과 상계 처리됐고, 일부는 한국 원화로 직접 결제됐습니다. 맥브라이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그에 맞는 무기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달러를 안 쓰는데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잠깐, 이게 가능해. 달러 없이 6천만 배럴을 거래한다고? 맥브라이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됐고요. 한국은 이걸 위해 최소 수년 전부터 비달러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이제서야 급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태블릿에서 자료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한국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류, 체계 자체를 재편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해 한반도로 내려오는 파이프라인 경로, 북극해를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항로,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만 개발 프로젝트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9개 분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그리고 북극해항로. 이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한국은 이 협력 체계의 불씨를 끄지 않았어요.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NSA 통신감청 분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러시아와 비공개 협의 채널을 재가동했고, 올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정상회의에 러시아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서방의 외교적 고립 전략을 한국이 깨준 셈이죠. 맥브라이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동맹에 대한 배신이야, 배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의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맥브라이드와 함께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전체 원유 수입의 73%가 지나는 해협이 막혔는데 앉아서 죽으라는 말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에너지부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동북아 에너지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스크린에 시베리아 원유 수출 물량 재배분 차트가 떴어요. 기존의 일본과 중국으로 가던 시베리아 원유의 70%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의 전략 비축유는 55일분밖에 남지 않았고, 일본 총리가 심야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은 시베리아 물량을 빼앗기고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기네 석유를 확보한 게 아니었어요. 석유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경쟁국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한 수의 3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한국을 에너지로 압박한다. 이미 에너지를 확보한 나라를 에너지로 압박한다고. 거기다 달러 결제도 우회했는데 금융 제재가 무슨 소용이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려워졌습니다. 오후 4시 파커가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12명이 모였을 때 공기는 아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자신감과 웃음이 가득했는데 오후에는 무겁고 답답한 긴장감만 떠돌았어요. 맥브라이드는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고 있었고
캐서린 로즈는 연신 안경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죠. 파커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한국 제재 시나리오별 미합 중국 군사력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에 6개의 시나리오가 나열됐습니다. 시나리오 1 금융 제재 단독, 시나리오 2 기술 수출 통제, 시나리오 3 외교 격화 플러스 금융 제재, 시나리오 4 전면 무역 제한, 시나리오 5 반도체 수입 차단, 시나리오 6 복합 제재 전체 적용. 6가지 옵션. 어젯밤 저와 3개 팀이 만든 제재안 전부였습니다. 파커는 이 각각에 대해 펜타곤 슈퍼컴퓨터로 PRP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였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커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클릭했습니다. 시나리오 1 금융 제재 단독. 한국 예상 피해 GDP 1.2% 감소. 미국 예상 피해 HBM 공급 불안정으로 국방부 첨단 무기 조달 비용 연간 180억 달러 증가. 판정. 미국 피해가 한국 피해를 초과합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첫 번째 옵션부터 미국 피해가 더 크다고요? 파커가 두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시나리오 2 기술 수출 통제. 한국 예상 피해 반도체 장비 수입 차질로 차세대 공정 지연 약 8개월. 미국 예상 피해 한국의 보복 조치로 HBM 및 AI 반도체 수출 제한 시 F-35 생산 라인 90일 내 정지. MQ-9 리퍼 무인기 편대 40% 작전 불능.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면 중단. 판정. 미국 피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맥브라이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파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3점, 미국 피해 초과. 시나리오 4점, 미국 피해 초과. 시나리오 5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나리오 5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전면 차단. 이 경우 한국 피해는 반도체 수출의 35%가 감소합니다. 막대한 피해입니다. 맥브라이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나오나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파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피해는 이렇습니다. 120일 내 국방부 첨단 무기체계 전면 마비. 270일 내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 핵심 모듈 교체 불가. 그리고 중동에 배치된 동맹국 방공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방공 역량이 40%에서 60% 하락합니다. 파커가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판정.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를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개 시나리오 전부 미국 피해가 더 컸습니다. 파커가 마지막 시나리오를 클릭했습니다. 시나리오 6점, 복합 제재 전체 적용. 이 경우가 가장 극단적입니다. 그가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상 피해, GDP 3.8% 감소, 수출 15% 감소, 금융시장 단기 혼란. 상당한 피해입니다. 하지만 미국 예상 피해, 국방부 첨단 무기 체계 180일 내 전면 마비, 중동 동맹국 방공 체계 붕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와해로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시가총액 연간 4천억 달러 이상 증발. 그리고 파커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예상 보복 조치. 한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와의 비달러 경제 블록을 가속화하여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 자체를 잠식합니다. 달러 패권을 잠식한다. 맥브라이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뻥이야. 한국 하나가 달러를 흔들어? 말이 돼. 파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비달러 결제 인프라 위에 러시아가 올라타고 중동이 올라타고 동남아가 올라탑니다. 한국이 기관차고 나머지가 객차예요.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는 순간 그 기차가 출발합니다. 맥브라이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60대의 노련한 제재 전문가가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를 무릎 꿇린 남자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 시나리오 전부 미국이 지는 게임이었어요. 한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때 캐서린 로즈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고슴도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네요. 때리면 때리는 쪽이 피가 나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전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꼬마한테 회초리 한 대 드는 거지. 맥브라이드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 꼬마는 회초리를 맞을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고슴도치였어요. 아니, 고슴도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때리면 가시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군대가 멈추고 우리 동맹이 무너지고 우리 통화가 흔들리는 거였으니까요. 오후 6시 회의실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후 아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각자 서류를 넘기거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커피를 홀짝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신만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레리 콜드웰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참여하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콜드웰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은 항상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표정은 항상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같았죠. 그가 스크린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파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콜드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가 있었어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파커 소장이 펜타곤에서 돌린 한국 제재 시나리오별 PRP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6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에서 미국 측 피해가 한국 측 피해보다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콜드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커를 바라봤습니다. 시뮬레이션 따위를 믿을 거야? 컴퓨터한테 전략을 맡기자고? 파커가 콜드웰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대통령 수석 보좌관 앞에서 위축되는 군인이 대부분인데 파커는 달랐어요. 30년간 전장 분석을 해온 사람 특유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시뮬레이션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믿으셔야 합니다. 68%라는 반도체 의존도, 97%라는 천궁투 요격률, 그리고 6천만 배럴이라는 에너지 확보량. 이건 컴퓨터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콜드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파커, 자네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한국을 못 건드리겠다. 미합 중국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파커가 대답하기 전에 맥브라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드웰 보좌관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브라이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림의 원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중요한 나라인 건 인정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동맹국이 우리 코앞에서 적국과 거래하는 걸 그냥 지켜보란 말입니까? 그러면 미국의 체면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은, 다른 동맹국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맥브라이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 눈치를 본다? 미합 중국이. 그건 제가 3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 미국의 위신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운 것이었으니까요. 30년간 다른 나라들을 무릎 꿇려온 사람한테 이번에는 무릎 꿇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콜드웰이 맥브라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브레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자네가 25년간 한국을 담당했잖아.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25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 가능한 동맹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미국이 호루라기를 불면 정렬하는 나라. 하지만 이틀간의 분석이 보여준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콜드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을 제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재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6개 시나리오 전부 우리 피해가 더 큽니다. 반도체를 끊으면 우리 무기가 멈추고 방산을 막으면 중동 동맹국,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금융을 조이면 한국은 비달러 블록을 가속화합니다. 우리가 칼을 빼는 순간 칼끝이 우리를 향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콜드웰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건지, 생각하는 건지, 체념한 건지. 10초, 20초, 30초가 흘렀습니다. 콜드웰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이상했어요. 콜드웰은 항상 서서 회의를 지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앉는다는 건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커. 콜드웰이 파커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한국의 방산 역량.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파커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잠수함 12척 수출 협상 중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건조비와 30년간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약 70조 원입니다. 70조 원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업에서 한국은 독일을 이미 밀어냈습니다. 독일이 그리스에 납품한 잠수함은 건조 후 6년간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인도도 못한 반면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파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기밀 등급 표시가 붙은 문서가 떴어요.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농축도 20% 미만의 연료로도 10년 이상 무교체 운용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부족한 건 오직 연료뿐이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연료 공급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콜드웰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천장을 올려다보는 건 처음 봤다고. 잠시 후 콜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전혀 달랐어요. 분노도, 경멸도,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피로와 체념이 뒤섞인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자 주먹이라 불리던 남자가, 미합 중국의 권력, 서열 3위가 아닌 4위쯤 되는 남자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 맥브라이드가 조용히 서류를 덮는 소리, 캐서린 로즈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는 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재하는 보고서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의 결론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통령 보고 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2층 루즈벨트룸.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자리에는 보통 4명에서 5명만 들어갑니다. 그날은 저, 레리 콜드웰, 하워드 맥브라이드, 제임스 파커. 딱 4명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복도를 걸으면서 48시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으르면 끝이야. 72시간이면 원점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세계 최강국의 관료라는 갑옷을 입고 동맹국을 관리 대상쯤으로 여기며 회초리 한 대면 고분고분해질 거라고 확신했던 저 자신이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루즈벨트룸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안보보좌관과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CNN과 블룸버그가 이틀째 한국과 러시아의 거래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브레넌, 결과를 보고해. 대통령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48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재 옵션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금융 제재, 기술 수출 통제, 외교 격화, 무역 제한, 반도체 수입 차단, 그리고 복합 제재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6개 시나리오 전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옵션에서 미국 측 피해가 한국 측 피해보다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뭐라고? 반복하겠습니다. 6개 시나리오 전부에서 한국을 제재했을 때
미국이 입는 피해가 한국이 입는 피해보다 큽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스스로를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반도체 의존도 68%, F-35 생산라인 90일 내 정지, 천궁2 요격률 97%, 중동 동맹국 방공 체계 붕괴, 비달러 결제 블록 가속화. 대통령의 미간이 점점 깊어지더니 어느 순간 페이지 넘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콜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콜드웰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콜드웰의 목소리는 지난 이틀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오만하던 그 톤이 사라졌고 무겁지만 솔직한 어조가 남아 있었어요. 대통령님, 저도 처음에는 브레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도는 하루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레리 콜드웰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15년을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방산, 에너지 우회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두 개가 우리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제재의 칼을 빼는 순간 칼끝이 우리를 향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통령님,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다른 동맹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러시아와 거래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일본도, 독일도, 인도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맥브라이드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했어요.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가면 제재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파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맥브라이드 국장. 일본은 지금 에너지 비축이 55일치밖에 안 남아서 한국처럼 움직이고 싶어도 못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라는 방패, 방산이라는 창, 에너지 우회로라는 탈출구.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제재 전문가의 마지막 카드마저 꺾인 순간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더군요. 60대의 노련한 관료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제재는 보류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48시간의 결론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대통령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브레넌. 네, 대통령님. 한국한테 조용히 전해. 우리가 참는 거야. 영원히 참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참는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나간 뒤 루즈벨트룸에 4명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콜드웰이 먼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참는 거라고 했지.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 참는 게 아니라 못 건드리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맥브라이드도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회의실에 저와 파커 둘만 남았습니다. 파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고는 무슨. 나는 48시간 전에 한국을 꼬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야. 파커가 얇게 웃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여기까지인 줄은 몰랐어. 반도체는 알고 있었지만 에너지 우회로랑 방산까지 이렇게 맞물려 있을 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백악관 잔디밭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합 중국의 상징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에 서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저는 백악관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복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온 역사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초상화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미국이 설계한 국제 질서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동맹. 미국이 지시하면 따르고, 미국이 제재하면 동참하고, 미국이 보호해주면 감사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사태 때 한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말을 잘 듣지. 그때 한국이 감수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때 한국은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준비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러시아 원유를 끊으면서 동시에 비달러 결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끊지 않았어요. 미국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자국 방산을 키워서 미국 무기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부품을 독점했고요. 한국은 미국의 틀 안에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 틀 자체를 바꿀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닫는 척하면서 열쇠를 복사해두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멈췄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때 바이백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 넣었다는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공장을 파는 척하면서 다시 살 권리를 확보해둔 거예요. 서방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자산을 버리고 도망칠 때 한국 기업들은 돌아올 열쇠를 쥐고 전략적으로 후퇴한 겁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제재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는 정보도 생각났습니다. 서방 브랜드가 사라진 진열대를 한국 제품이 채우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융단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참호를 파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서 조용히 깃발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창문에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48시간 전 이 복도를 걸을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정도야 며칠이면 돌아온다. 회초리 안 되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런 오만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48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합 중국이 제재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한반도 남쪽 절반, 국토 면적으로는 미국 인디애나주 하나만 한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도체라는 심장, 방산이라는 주먹, 에너지 외교라는 두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인 구조 앞에서 미합 중국의 모든 제재 수단은 무력화됐습니다. 칼을 빼면 칼 끝이 우리를 향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가시에 찔리는 건 우리 쪽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내가 관리했다고 생각한 나라가 사실은 나를 관리하고 있었던 건가. 아무도 듣지 못한 독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국무부 한반도 데스크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받은 브리핑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핵심 동맹국, 주한미군 주둔, 자체 핵 능력 없음, 에너지 전량 수입, 안보는 미국에 의존. 저는 빨간 펜을 들어 그 문장 위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적었어요. 수정 필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힘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균열이며 권력의 이동이며 한 나라가 강대국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역사적 순간의 기록입니다. 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류 체계를 재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핵잠수함 건조 능력까지 확보한 나라. 미국의 제재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물러서게 만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대가를 48시간 만에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48시간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과 약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48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